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루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답을 드렸어요. 근데 답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게 실제로 이 루틴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원리로 만들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표를 아무리 보여드려도 사실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정표를 만들었던 5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이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정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일정을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상태 체크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상태를 체크한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자기 상태를 모르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제 컨디션이 좋고 언제 컨디션이 안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 친구 중에 어떤 미라클 모닝을 좋아하는 류캔두잇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주 옛날에 엉규형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녁형 인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있고 저녁에 오후에 일어날 때도 있었나? 모르겠다. 일찍 일어나면 더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가 시간대별 컨디션을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10등분하게 됐어요. 왜 10등분이었냐? 이게 1시간에 한 등분이거든요. 1시간에 한 등분. 그럼 이게 1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새끼니까 3시간. 그죠? 자유시간 3시간. 자유시간은 하나 블럭으로 빼놓는 거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10시간, 24시간, 3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요 과업을 하는 시간을 한 10시간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10시간을 등분을 나눠보게 된 거죠. 그럼 이 중에 우리가 아침 한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나눈다고 하면 그 상태마다 내가 상중하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상일 때가 있고 중일 때가 있고 하일 때가 있고, 그래서 시간표를 바로 짜는 것이 아니라 첫 주는 뭘 한다? 내 상태표를 써보는 거예요. 한 주만 써보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시간표대로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과업을 받아들이기에는 내 컨디션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구나, 그날 특별했구나, 이거는 점차 이제 맞춰가면 돼요. 스케줄 조정은 한 주만 내 상태 체크를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태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상태표를 기반으로 컨디션에 따라서 업무를 난이도 단위로 배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다르게 배정하는 것도 있다는 건가?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업무 난이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의 뇌가 사용할 수 있는 판단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눴던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을 쓰면 좋겠지만 제가 나눴던 방식을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복합 판단, 두 번째는 단순 판단, 세 번째는 복합 노동, 네 번째는 단순 노동이에요. 그럼 복합 판단은 뭐고 단순 판단은 뭐예요? 복합 판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에 대한 답을 OX로 낼 수 없는 판단을 말해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너무 다양한 판단들을 일반적으로 복합 판단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럼 단순 판단은 뭐예요? OX로 대답할 수 있는 것, 선택지가 3개 이하인 판단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 판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옷을 입을지 안 입을지는 단순 판단이에요. 옷 입어야지. 근데 반팔을 입을지 긴팔을 입을지, 여기까지 단순 판단이에요. 근데 옷의 종류가 늘어나면 복합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합 판단이 스트레스가 높을까요? 단순 판단이 스트레스가 높을까요? 당연히 복합 판단이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복합 판단, 단순 판단, 그 다음에 복합 노동, 단순 노동, 이렇게 업무 난이도별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업무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른, 아니면 업무 연관성에 따른 것이 바로 2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2단계 생각은 안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따라서 한다? 그럼 컨디션 상일 때 뭐 넣어야 돼요? 복합 판단. 컨디션 중일 때 뭐 넣어야 돼요? 단순 판단이나 복합 노동. 컨디션 하일 때는 뭐예요? 단순 노동. 너무 쉽죠?
근데 내 업무를 그걸로 나눠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같이 비디오 찍는 원고를 준비하는 것. 그건 복합 판단이에요. 근데 이 비디오를 찍는 행위, 저 같은 경우에 요거는 복합 노동에 속합니다. 또는 단순 노동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원고를 완전히 조사까지 완성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끔 이 프롬프터를 사용해 가지고 아주 꼼꼼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촬영 행위도 단순 노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프로젝트의 중요도가 아니라 난이도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복합 판단이나 단순 판단이나 복합 노동의 비율이 아마 높을 거예요. 단순 노동의 양이 많지 않을 겁니다. 단순 노동의 양이 많다면 그 전날 술을 먹어도 되고 컨디션 별로 상관없어. 근데 이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것 중심으로 삶이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뭐냐면 중간에 컨디션이 안 좋은 것 앞에 한 블럭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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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이게 내 컨디션 블럭 방식이면 자, 상, 중, 중, 하, 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 컨디션이 어떤 블럭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하는 휴식으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컨디션이 어떻게 되죠? 중까지는 올라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시간을 희생했지만 복합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만한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것을 내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업무 난이도로 본다면 난이도만 봤을 거예요. 지금 난이도만 보는 거예요. 업무 난이도로만 봤을 때는 퀄리티 있게 1차적인 시간표가 짜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업무 간 상호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 이건 책 원싱과 관계가 있어요. 책 원싱과 관계가 있는데 원싱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도미노처럼 생각을 했을 때 이 도미노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과업. 그것이 바로 뭐다? 업무 간 상호 연관성으로 가장 그 근간에 있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업무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크 에듀 학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튜브 학원이에요. 두 번째로 뷰트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유튜브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자료 서치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서비스예요. 세 번째로는 집안일 돕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직원 관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집안일 돕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청소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아크에듀 학원과 뷰트랩과 청소연구소 이거를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저는 유튜브 원고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반으로 뷰트랩과 관련된 개발 인력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뷰트랩에 어떤 고객을 유치도 할 수 있고요. 이거로 관련해서 아크에듀 학원과 관련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연구 및 실험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걸로 과제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온 경험 자체가 저의 강의 자료가 될 수도 있죠. 강의 내용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기반으로 아크에듀 학원 원생도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모집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업무 난이도와 관계없이 만약에 여기에 이 유튜브가 아니라 어떤 인스타그램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것에 있다면 이것이 나의 업무 간 상호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가장 근간에 있다. 그럼 여기에 근간은 뭐냐? 유튜브인 경우에는 저는 뭐예요? 원고다, 원고. 저는 원고 쓰는 작업이 가장 어려워요. 왜? 그 전에 뭐 있어요? 원래 썸네일과 제목 이런 게 어려웠는데 지금 뷰트랩으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업무 연관성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그 근간에 있는 것이 난이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 근간에 왔지만 만약에 뭐 여기에 뭐 촬영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촬영 감독이라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 근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여기가 저는 이제 난이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으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 위치를 차지하겠지만요.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난이도가 낮은데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퀄리티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이 배정
난이도와 관계없이 먼저 놓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컨디션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난이도라면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놓는 것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텅텅 빈 바둑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 첫 번째로 뭘 놓는다? 같은 난이도라면 중요도가 높은 것을 먼저 배정한다, 자리를.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장기적 시간 절약 행위에 가점을 준다. 예를 들면 외주 회사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이 중요도에서 따져봤을 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뭘 벌어줘요? 뭘 벌어줘? 맞아요. 이 한 칸 한 칸을 벌어주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칸수를 늘릴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 우리가 나온 게 10시간이고 아니면 자유시간을 줄이거나 그 자유시간에 뭐예요? 뭐 책 보거나 애랑 놀아주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3시간 정도에. 아니면 내가 그거를 다 희생하고 하거나 아니면 밥을 건너뛰거나 아니면 잠을 줄이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안 가고 버티거나 뭐든지 희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이 10시간이라는 건 아무 희생 없이 벌 수 있는 우리가 10라운드예요. 근데 이 아무 희생 없이 벌 수 있는 10시간을 일주일로 나누게 되면 70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70시간에 만약에 한 칸을 우리가 늘리고 싶다 그래도 나 혼자 8일을 일주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8요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거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 시간 절약 행위예요. 근데 얘는 이 앞에 두 가지로 따졌을 때 계속 순위가 밀려. 계속 순위가 밀려. 그래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직원에게 가르치고 인수인계할 시간에 야 됐다 그냥 내가 할게. 왜?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어떻게 될 바에는 그냥 나 혼자 해야겠다. 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장기적 시간 절약 행위에다가 가점을 주기 시작해야 돼요. 왜? 지금 차선이 막힌다고 도로 공사를 안 하면 지하철 공사하는데 한 차선 희생하잖아요. 근데 지하철 공사는 해야 되잖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가점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들어올 틈이 없어질 거다. 자,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블록화라고 써놨어요. 블록화. 블록화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나씩 넣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도저히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시간표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업무 스트레스를 올린다고. 왜? 그 다음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블록화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패턴화예요. 패턴. 이게 뭐냐면 밥 먹고 나면 나 뭐 해야지? 그 보면은 실제 그거야. 그런 거죠. 이렇게 되고 패턴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덩어리로 어떤 업무들이 인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배치의 로직이 있어야 돼. 배치에 대한 로직. 행동에 대한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밥 먹고 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당연히 유튜브 관련된 작업을 하지. 그건 저한테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업무가 내가 컨디션 좋은 게 출근할 때 좋고 밥 먹고 나서 좋고 막 이런데 어떤 때는 막 이거 넣었다가 이거 넣었다가 이거 넣었다가 이거 넣었다가 이러면 아무리 내가 컨디션과 난이도와 이 가점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래도 내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남의 삶이야. 그 시간표를 내가 지킬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이 주간 단위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세운다 그래도. 그래서 뭐냐면 제가 블록화를 예시를 보여주면 제 시간표를 보면 저는 블록별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컬러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 시간표를 자세히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붉은색 컬러가 하나의 띠를 형성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붉은색 띠 자체가 제가 유튜브 관련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띠들을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모든 행위마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 습관형 뇌, 그리고 반대로 학습형 뇌. 근데 우리가 행동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뭔가 순서를 외우고 여기에다가도 내가 학습의 뇌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판단력이라는 거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가 본능적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면 그런 순간 내 업무 이 앞에 세 가지를 아무리 세웠다 그래도 달성이 안 되겠죠.
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블로카의 치트키까지 썼는데도 이 5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 첫 주는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 상태 체크하고 업무 난이도랑 상태랑 맞추는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업무 간 상호 연관성을 파악해가지고 가장 근본이 되는 친구부터 먼저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한 주 지나고 그 주 주말에 이거를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시간 절약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가점을 줘. 예를 들어서 외주 업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 이거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껴져요. 외주 업체가 정말 제대로 알고 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느껴져. 근데 외주 업체랑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게 되면 그 친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 뭐예요? 장기적 시간 절약 행위가 된다는 거죠. 아이에게 혼자 놀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가르쳐. 혼자 노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걸 훈련시키는 시간. 그거 뭐예요? 장기적 시간 절약 행위. 호야 혼자 놀란 얘기는 아니다. 호야가 이거 보더라고요. 호야 혼자 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 시간 절약 행위에 가점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습관화되고 패턴화할 수 있게 블록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음 주, 이게 2주차예요. 2주차. 이 앞에가 1주차, 여기가 1주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주차예요. 그 다음에 3주차에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 파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 시간표가 돼 있는데 아까 시간표랑 좀 다르죠? 아까 시간표 전부 컬러였는데 지금 시간표 어때요? 전부 다 회색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몇몇 개만 컬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그 다음 주에 저의 시간표에서 이 친구들, 컬러로 돼 있던 친구들에게 시간 배정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었다. 그렇게 0점을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실현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구체적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었냐면 이런 거예요. 제 능력이 1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난이도 2짜리 일이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할 수 있어 병에 걸렸었어요. 뭐예요?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10이니까 2짜리 업무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만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이 다 찬 거야. 근데 12때부터는 내가 오버페이스 하기 시작해요. 14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2짜리 업무가 너무 하찮은데 내가 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나 시간표 정리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를 내가 못해가지고 혼나는구나. 내가 병신인가? 회사 그만두고 다녀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뭐 있을까요? 나갈 때 컴퓨터에 대해서 보안 단속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 업무 난이도 0.1짜리지. 낙엽 같은 거예요. 낙엽 같은 거. 무게로 치면. 근데 내가 들 수 있는 게 이미 10이 다 찼어. 근데 거기에 낙엽이 한 장 떨어져도 내가 버틸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낙엽이니까 내가 느낄 때는 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나 병신인가 보다. 나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실현 가능성의 파악이라는 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는데도 너무 도움이 되고 거절을 하는데도 너무 명확한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기반으로 내가 시간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래요? 시간표 짜고 나서 실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현을 못하면 더 좋지. 나에 대해서 파악 가능성이 더 올라갔으니까. 근데 아예 시간표를 안 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직원들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가 포기하고 싶다면 90%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루를 셋으로 나누면요 8시간씩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8시간이 있어요. 바로 자야 되죠. 그 다음에 8시간은 뭔가요? 내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8시간은 뭐예요? 회사. 아니면 어떤 업무겠죠.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퇴근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생활일 때는 행복하냐?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때도 불행해요. 왠지 알아요? 이때 회사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잘 때라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때는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잠도 못 자. 내일 아침 출근 어떡하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행복이 끼어들 때가 있어요. 회사에 있을 때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퇴근 후만 생각하니까 8시간 내내 공상하는 거예요. 8시간 내내 다른 생각해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 거는 사람은 어때요? 게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말 거는 사람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상사 얼굴이 어때요? 동료 얼굴이 어때요? 점심시간에 입 안에 밥 들어가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밥 혼자 먹어. 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쩝쩝거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해. 슬리퍼를 내 자리로 넘어와 있는 것도 보기 싫어져, 점점. 왜? 나는 이 생활만 생각하니까. 반대로 사생활일 때는 어때요?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짜증나. 왜 그럴까요? 회사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왜 내 마음 몰라줘? 회사 일이 중요하잖아.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비 주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까르륵거리고 이러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럼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때도 마찬가지죠. 다음날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퍼포먼스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 계속 떨어져. 그 회사에서 칭찬받을까요? 깨질까요? 회사에서 깨져. 와이프한테 사랑받을까요? 욕먹을까요? 물론 와이프 좋은 사람이면 계속 사랑해줄 수 있겠지. 근데 계속 찡찡거리는 애를 달래주는 엄마가 있어요. 결국에 엄마도 화를 내게 돼. 수면의 질은 어떨까? 이 사람은 이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선택하는 게 바로 포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의 90%가 나오는 작동 방식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그거가 없으면 다 싫어요. 전투경찰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뭘 했었냐면 목욕봉사를 나갔었어요. 그 독거노인 분 중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안 씻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의 이렇게 엉덩이나 이런 데도 다 닦아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너무 하기 싫지만. 근데 딱 선임이 잠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뒤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집을 가서 하는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몸을 그냥 나를 던졌어. 내가 그 비눗물이 나에게 튀기도 싫고 이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목표를 뭘로 했냐면 내 마음의 목표가 원래 뭐였냐면 이 목욕봉사가 빨리 끝나고 다시 전 경찰서에서 근무했거든요. 경찰서로 돌아가는 게 제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다 너무 힘들고 앞에 고참이 있는데도 표정 썩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바꿨어요. 그 두 번째 집에서는. 뭘로 바꿨어요? 이 어르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는 걸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지더라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회사에서는 일이라는 거를 행복하게 하려면요, 회사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죠,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일하는 시간을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 중에 하나로 세팅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하는 것과 내 생활도 이 개인의 목표에 부합하는 걸로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3등분 했을 때 누군가는 나의 발전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8시간을 쓰는데 누군가는요 16시간을 써요. 당연히 인생이 몇 배 빨라져요? 최소 2배 빨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일과 생활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와의 접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이게 개인적인 시간, 그 다음에 이게 회사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 목표점으로 잡으면 모든 시간이 하나의 목표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때요? 성장 속도가 훨씬 더 경쟁자보다 빠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빨리 가가지고 내 사생활을 하고 싶어. 여기서 뭔가 내가 뭐 스토어를 하던 뭘 하던 뭐 하던 뭐 하던 하고 싶어. 그래서 회사 일을 제껴. 그럼 회사에서 고통스럽죠. 왜냐면 여기 가서 할 일이 계속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잠을 줄여요. 잠을 뭐 예를 들어서 5시간으로 줄여요. 그래봤자 몇 시간이에요? 합치면? 여기서 3시간 뺐잖아. 그냥 물리적으로 덧셈 뺄셈 해보자는 거. 그럼 우리 1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의 목표를 16시간을 써가지고 심지어 조직이 도와주는 상태에서 16시간을 써서 밀고 나가는 속도랑 내가 11시간, 내가 잠을 줄여가지고 11시간을 하는 속도랑 비교했을 때 이거를 쫓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어떤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냐? 바로 이때 개인의 목표에 대한 얼라인이 맞는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개인의 목표가 이거예요. 끝내주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대차에서 일해. 그럼 그 사람에게 현대자동차 이상의 직장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일하는 자체가 와 미쳤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 뒤지지 않는 경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경제TV에서 이래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매일매일이 두근거려. 와 미쳤다. 여기 진짜 너무 좋은 세상이다. 내 개인의 목표도 그거니까.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좋은 환경이 있을까? 미쳤네. 너무 좋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몰라요. 개인의 목표가 없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슈퍼갑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오늘 뭐 먹고 싶어? 근데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계속 마음에 들게 뭘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 여보 얘기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어쩌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한테도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고 싶어? 근데 얘가 하고 싶은 건 없는데 놀고 싶긴 하대.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개인의 목표가 뭔지를 스스로가 판단이 안 돼 있으면 회사도 어차피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목표가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회사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사생활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랑 경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결국 누가 시간을 넣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느냐 싸움이거든요. 이게 일치된 팀, 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되어 있는 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빨리 퇴근을 시켜줘도 이 사람은 어차피 개인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멈추지 않아. 이 사람이 만약에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야. 그럼 그 사람 멈추지 않는다고요. 주식 거래하는 회사 뭐 펀드 매니저 하는데 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의 목표랑 팀의 목표가 일치하는 곳에 가는 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우승을 할 수 없는 팀에 안 가는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개인의 목표는 우승이야. 그리고 그 팀의 목표도 우승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팀의 목표가 잔류야. 근데 이 개인의 목표는 우승이야.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고 싶다면 이 순간, 회사에서 있는 순간과 내가 개인으로 있는 순간과 뭐 자는 순간에도 심지어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일치된 방향으로 갈 때 스트레스가 엄청 낮아져요. 회사에 있는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루를 8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행복도 안 오고 성장도 뒤처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회사의 목표와 내 목표가 맞는 상태라면 저는 그런 회사는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맞지 않다면 팀을 위해서라도 나와주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근길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버스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용기가 없었거든요. 거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뭐 심리학 박사분들, 정신과 의사분들, 뭐 아니면은 성공했다는 멘토, 이런 분들이 제 채널에, 지금은 제 채널이 아니죠, 이전에 저의 채널에 나왔을 때 나오는 분마다 제가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 행복을 갈구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치만큼만 행복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기본 행복값이 100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인 사람도 있죠. 근데 내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의 수치를 나눠준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10씩 나눠주는 사람이 5명만 돼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행복의 수치는 줄어들게 되죠. 도식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거절을 한다라는 건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내 행복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거에만 놔두고 나머지를 끊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수치 이상으로 막 키울 수는 없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상으로 키울 수는 없지만 거절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가진 값에 가까운 만큼의 행복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절의 위력인데요. 이 거절의 위력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포포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2006년에 메일링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는요 몇 명을 하게 되냐면 120만 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게 된 분입니다. 옆에 지금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의 행복도를 올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것의 답이 어디에 있냐? 거절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간단하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렇게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나와의 미팅에 10분도 준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제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직접 대화하거나 대화해야 될 문제를 이메일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끊어내도, 이런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만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만큼은 내가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그 이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렵더라. 자,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대로 내가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할 때요, 제 채널에 출연했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분이 계셨어요. 바로 김호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호 교수님이 썼던 책 제목이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그 책을 인용하자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4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유와 함께 거절하기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이가 아빠를 계속 보고 싶다고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서 일찍 들어가야 돼. 그냥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기. 상대방이 요청하는 정도가 예를 들어 10이에요. 야, 우리 오늘 저녁 식사할래? 나 저녁은 어려운데 그 전에 우리 오후 시간에 티타임은 괜찮은데,
이렇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10이라면 한 5, 6 정도에서 다시 역제안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심, 동의와 함께 거절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 그 프로젝트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느라 여력이 안 돼. 나 그거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거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깝네. 이게 바로 관심과 동의를 주면서 행위만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감사의 뜻과 함께 거절하기. 저한테 강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책을 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감사한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저는 제 거 해야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걸 생각해 주신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책을 내는 건 우리 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욕심을 충족시키느라 우리 팀을 희생할 만한 선택을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번 강연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네요. 이렇게 거절한다는 거죠. 저 지금 회사를 운영해야 돼서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행복을 챙길 수 있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출근길에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출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출근길이 2배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작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작전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 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은 못 튀어나온 데가 어디야 이것만 보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거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의견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뭔가 1000개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과일 같은 걸 수도 있죠. 귤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10,000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1000개나 가지고 있는데 귤 1개쯤 아니면 1000만 원이나 갖고 있는데 돈 10,000원쯤 쓸 수 있겠죠. 하나를 써서 999개가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쯤은 그냥 써라. 하나쯤은 그냥 먹어라. 하나쯤은 그냥 날린 셈 치고 한번 먹어보자. 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욕심부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나요? 하나쯤은 양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저는 몰랐죠. 근데 부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부자들 중에 그렇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0피스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 1000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버리는 셈 치고 줄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1000만원과 1000피스짜리 퍼즐, 뭐가 다른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 바로 완성시키는 것,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요. 대한민국에서 20, 30대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갈림길이냐면 내가 지금 젊은데 똑같은 의미예요. 하루가 하루인데 하루하루가 지금 아니면 없는데 이 삶을 누릴까? 아니면 이걸 미래를 위해서 뭘 할까? 아니면 이 삶을 누리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게 과연 내가 그 미래가 왔을 때 그걸 내가 달성이 될까? 그 길이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빠지기도 해요. 그냥 오늘을 즐기자. 그의 끝판왕이 몇 해 전에 유행했던 욜로였었죠. 내가 이번 달에 200만원, 300만원 받았는데 이거 그냥 다 쓰자. 왜? 어차피 200만원 모아봤자 1년에 2천만원이고 10년 모아봤자 2억인데 근데 세금까지 생각해보면은 2억도 못 뽑네.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연봉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 실수령액이 얼마죠? 7천만원. 근데 내가 한 달에 1억 버는데 4,500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억대 연봉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 뭐 한 5천만원 안에서 다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연봉 1억일 때 저금하는 거 2천만원. 실수령이 7천이니까. 그럼 1년에 2천만원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10억 모으려면 몇 년 일해야 돼요? 50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우리가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욜로.
그리고 그럴 거면 그냥 지금 쓰자. 지금 다 써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확행도 나왔던 거고 뭐 욜로도 나왔던 거고 감성 지출을 자극해서 우리가 막 감성 마케팅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안 먹히는 시대가 되긴 했어요. 오늘 놀자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요즘에 거지방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오픈 채팅방인데 거기서 계속 무지출 인증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이것도 사실 얼마 전 얘기예요. 4천만 원씩이라도 모아야 돼. 그래도 모아야지. 죽을 힘 다해서 1억을 모아보자. 그리고 나서 젊음을 다 포기합니다. 이런 부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두 부류가 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왜? 첫 번째, 그냥 놀았던 부류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후회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나면 없으니까요. 저한테 댓글 달아주셨던 거에 제가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 1억의 가치가 40대랑 50대랑 60대랑 70대랑 80대랑 다르다는 거예요. 돈 많은 70대는 50대 같고 돈 없는 50대는 70대 같다는 거예요. 한 20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썼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고요, 신나고요, 즐겁고, 그리고 죽여주고 끝내주게끔 여러분을 자극하는 모든 거는 99%가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는. 밤새도록 PC방 가지고 막 게임을 해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 보람되다, 뿌듯하다, 내 인생 박래, 이런 느낌이 느껴지세요?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밤새도록 마셔요. 그리고 와서 막 놀고 신나게 놀아서 게임하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럼 인생이 보람된 것 같을까요? 앞으로 내 미래가 밝아, 이런 느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다 후회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제는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리고 도피,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거죠. 뿌듯함과 어떤 두근거림과 미래에 대한 밝은 긍정적인 전망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100%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목숨을 다해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죠. 회사에서 식권으로 밥 먹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쓰지 않는다 딱 정해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100만 원인가를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통장에 1년에 1000만 원씩 5천만 원 모으고 나면 5년이 날아간 거예요. 몸을 갈아서 모았거든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다고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5천만 원 적금 딱 받는 날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통장에 5천만 원 생겼는데 인생이 나아진 게 없어요. 전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답이 거기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해도 후회하고 저렇게 후회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안 써도 후회하고 다 써도 후회하고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20, 30대가 그렇게 99%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후회하고 놀아도 후회하니까 결국에 후회 안 하는 그 1%들이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그 1%의 삶은 뭐고,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후회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후회가 안 됐던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그때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바로 목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목표라는 걸 좀 세련된 말로 바꾸면 비전이죠. 비전. 그게 되게 허황됐어요. 허황되지만 구체적이에요. 이런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허황됐어요. 근데 허황됐는데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허황됐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플랜의 구체화. 동전 던지기입니다. 승리하면 5만 원이고 패배하면 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동전 던지기 5대5죠. 이 게임에 참여하는 거는 옳은 선택인가요? 맞아요. 옳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게임에 패배해서 4만 원을 잃었다고 했을 때 여전히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이 게임에 참여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참여해야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잃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동까지 이어지는 사고 과정과 논리가 타당했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SK텔레콤의 특강을 갔었어요. 그때 제 목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1조 원 가치를 갖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같이 웃었죠. 뭐 어떻게, 다 웃는데 허황된 목표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얘기는 안 했지만 제 꿈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뭐 저는 일단 경제적으로는 클리어가 됐잖아요. 되면은 1조 가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기. 1조 벌기, 그냥 살기. 밸런스 벨붕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플랜이 있었어요.
1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20배의 업종 가치를 인정받는 업종을 선택하고 500억의 순이익을 남기면 됩니다. 그럼 500억의 20배가 1조니까요. 그럼 500억의 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신사임당 채널이 1년에 3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그에 준하는 비즈니스를 20개를 만들어야겠다. 30억짜리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사람들 키워가지고 20개 만들면 되겠다. 한 사람당 연봉 1억씩 줘도 30억 순이익 남으니까 1억씩 주는 거 30명이면 얼마지? 왜냐면 연봉 1억씩 주면은 웬만한 일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명의 PD가 필요한지 역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PD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교육하기 위한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클래스 101을 하긴 했죠. 목표가 있는데 계획이 있었고 그걸 쌓아가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가치가 있네. 한번 팔아보자. 그래 그것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것도 한 몇십억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PD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한 로열티를 만들 수 있는 인사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역산으로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표에서부터 역산으로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루라는 건 1000피스짜리 퍼즐 중에 한 조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조립해내느냐, 이걸 얼마나 빨리 해느냐가 내가 1조 플랜을 현실로 바꾸느냐 아니냐가 그냥 하루하루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목표가 얼만큼 현실로 바뀌었냐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의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신사임당 채널로 연애 30억 버는 방법을 제가 깨달은 거, 그 부분이 뭔가요? 바로 그 부분이 전문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이죠. 뒤집었네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챕터 2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스위스인가요? 스웨덴 출신의 그 뇌과학자인가요? 그분이 낸 논문에 나오는 개념이었는데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만 시간 역산해보면 어떨까요? 또 반대로 역산을 해볼게요. 1만 시간은 하루에 6시간을 투입했을 때 5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노닥거리는 시간 제외하고 6시간 정도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는 6시간보다도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양보해서 6시간이라고 했을 때 5년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가요?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 2003년이에요. 와, 벌써 20년 전까지 가도 1900 뭐시기가 아니게 된 거예요. 20년 전인데도.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30세부터 69세까지. 그쵸? 70세 이후는 좀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그거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30세 이전의 30년은 성장하느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70세 이후의 30년은 물리적인 이유로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면 이 앞에 뒤에 빼고 가운데 진짜 통짜 그게 얼마냐? 4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거에 전문가 되기 위해서 5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전문가가 되는데 5년 걸리고 그걸 꽃 피우는데 5년 걸린다고 하면 10년이에요. 40년이라 그러면 기회가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것만 해도 우리가 8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라운드가 돼서야 내가 방향을 가지고 전문가가 됐어. 1만 시간을 넣어서. 70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회가 4번 정도밖에 없고 실제로 그냥 좀 양보한다 그래도 8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라운드에서 내가 진짜 행복한 방향으로, 목표한 방향으로 8장의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를 쓰는 거예요. 마치 1000피스짜리 퍼즐의 하나처럼. 2023년이라는 카드가 지금 벌써 8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다 보면은 벌써 8월이야. 나 진짜 한 거는 없는데. 2023년이라는 카드도 벌써 8월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사실 하루는 1000피스짜리 퍼즐의 한 조각처럼 보내야 됩니다. 왜냐? 그 각 퍼즐이 다 다르잖아요. 퍼즐 조각들이. 사실 어제랑 오늘도 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어제는 오늘보다 하루라도 더 젊은 하루고 퍼즐이 다 조각이 다르게 생긴 것처럼 하루하루도 다 다릅니다. 어제랑 오늘이 같은 하루인가요?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퍼즐의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도 서툴고 잘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이나 이미 나이를 지그시 먹으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저도 하나씩 한 조각씩 맞춰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하루하루를 쌓는 것에 기쁨과 재미를 느끼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같이 성장하는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가장 트렌드 뭐예요? 월 1억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제가 뭘로 컸었나요? 월 1,000만 원으로 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정도 된다는 친구들이 속속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찍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요거를 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숫자 1년이 아닙니다. 월에 1억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달성하고 나면 겪게 되는 5가지 문화 충격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세계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겪게 되는 충격입니다. 월 1억이라 그러면 1,000만 원의 10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와, 이거 가지고도 지금 이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세금과 건보료 같은 것들이 쫓아오기 때문이죠. 요거 합쳐가지고 한 50% 나갑니다. 네, 50% 나가니까 결국에 1억이라 그런 것의 실수령액은 얼마예요? 뭐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월에. 월 1억을 이제 벌기 시작하면, 처음 진입하면 겪게 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자산이 없다. 왜 자산이 없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재투자 페이스가 있어요. 이게 재투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내 매출액 페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 차이만큼이 내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의 증가 속도가 재투자 속도를 따라잡고 나서부터 이게 뭐냐면 성장 있는 수익이에요. 이게 케이스 1이고 2번이 뭐냐면 성장이 이렇게 했다가 이게 매출이에요. 매출이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성장을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재투자할 곳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매출이 꺾였음에도 얘가 원래는 투자가 더 높죠. 그러다가 얘도 정체하는 거야.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운영자금만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뭐가 돼요? 이만큼이 또 내 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1억이라는 순간을 진입을 하고 나면 그 전에 번 돈은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그래서 처음에 1억에 진입하게 되면은 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1억에 처음 도달을 해도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이 부자 라이프 스타일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자 하면은 처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시그니엘. 이거 월세가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1억에 진입하게 되면 자산 쌓아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계속 부자였던 세대가 아니면 물려받을 자산이 없어. 그럼 자산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 3천만 원짜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해. 그 다음 여기 관리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럼 시그니엘 살면서 그냥 살면 되지 않냐? 거기서 페라리 한 대 끌어. 페라리 이거 그 뭐 한 3, 4억짜리 하면은 월에 500만 원씩 나갑니다. 할부만. 그럼 이것만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돼요. 그럼 페라리 같은 거 내가 하나 끄는 게 부자잖아요.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럼 이거 가지고 사방군데 다닐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못 다녀. 그럼 나 데일리카라고 또 뭐시 뭐 전기차 같은 거 하나, 테슬라 같은 거 하나 해야 돼. 이거 또 한 월에 2, 300 해. 뭐 한 200만 원으로 할게요. 싼 거 샀다고 치고. 이것만 해서 4천만 원이에요. 집이랑 차만. 그러면 어때요? 나는 월 1,0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 부자 라이프 스타일 할 수 있어요? 안 돼.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막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엄청 쇼크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저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인 거예요. 1억씩 번다고 해도. 왜? 세금이 생각보다 높으니까.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런 거 다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용 처리에 대해서 판타지를 갖고 있어. 근데 실제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는 엄청나게 엄격해요. 비용 처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월세로 이거를 사무실 비용으로 하잖아요. 그럼 세무조사 나와.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전입돼 있는지 어쩐지 이거 봐요.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이거 다 본다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거 세금 소급해서 다 내야 돼. 어차피 나중에 낼 거를 그냥 버티고 늦게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페라리 이런 거 끌면은 비용 처리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법인차로 끌면은 돈 안 내는 거 같죠? 그거 돈 다 내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되냐? 상여금이에요. 상여금.
그것도 세금 아까 말했던 그 50%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럼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또 다 내야 돼요. 다 내야 돼. 그러면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내가 부담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까지 고려하면은 월에 2억 이상은 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순이익이 연 24억이라는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코스닥 상장사 이 정도 되죠. 상장사에도 이거 안 되는 애들 많아요. 적자난 애들 많아요. 순이익 이만큼씩 남아야 된다. 진짜 부자 라이프 스타일을 하려면. 겁 없이 그냥 부자 라이프 스타일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이거 이익 떨어지고 그럼 자산도 안 해놨잖아요. 내가 돈 다 썼으니까 자산도 없잖아. 그 다음에 자산이 없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세무조사 들어온다니까. 다 썼으니까. 이러면서 한 방에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두 번째 놀라운 사실. 매일 고급 식당을 갈 수 없다. 월 1억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고급 식당을 매일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일단 거리가 멀어. 예약을 다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월 1억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 식당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세 번째는 고급 식당은 돈이 있는 사람끼리 예약하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리 뭐 비싼 메뉴를 한다고 하고 뭐 룸을 잡는다고 하고 돈을 낸다 그래도 새치기 자체가 안 돼요. 그는 넘사야. 그건 아예 뭐라 그러지? 대대로 막 그 집안이랑 네트워크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새치기 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돈 1억 벌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현실적인 건데, 고급 식당이 한 끼에 얼마야? 맞아. 고급 식당이 한 끼에 한 30만 원은 돼요. 그럼 이거 세 끼 먹으면 하루 얼마야? 4번이 제일 현실적인 문제. 한 끼에 30만 원 된다고요. 근데 이거 30만 원짜리가 뭐냐면 한 끼 30만 원이에요. 월에 300 버는 애들도 그런 얘기해요. 특별한 날에는 여기 갈만하네. 저렴하네. 막 이딴 소리 하면서 그거 간다고. 한 끼 30만 원인데. 근데 이거 세 끼 먹으면 얼마예요? 세 끼 먹으면 100만 원이잖아. 그럼 식비가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렇잖아요. 30일이니까 한 달에 식비 3천만 원 써야 돼. 다 고급 식당 가려면. 그죠? 1인 식비가 지금 3천만 원이니까 집에 한 3인 있으면 어떻게 돼요? 3인 가족이면은 식비가 1억이야. 고급 요리를 매일 먹는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한 1억 정도 되면은 맨날 인스타그램에 그런 게 올라오니까 다 그런 거 먹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애초에 불가능하다. 세 번째 충격적인 거.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월 1억을 벌어도 아무도 몰라준다. 1억씩 버는 사람은 그냥 일반 아파트 사. 일반 아파트. 레미안, 자이, 아이파크 이런 거 산다고. 지역이 강남일 뿐이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방 보고 뭐 하면 다 똑같아요. 요즘엔 다 고급화돼가지고. 그러면 월 1억 정도 번다고 하는데 슈퍼카가 아니라 BMW 벤츠 끌고 다닌다고. 그럼 BMW 벤츠는 얼마부터 벌어요? 얼마 벌을 때부터 끌 수 있어요? 한 500만 원 버는 애들도 다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차종이 좀 다르지. 근데 차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 SUV가 뭐 이게 뭐 O SUV인지 뭔지 몰라. 뭐 E인지 뭔지 S인지 몰라. 그거는 그거 사는 사람들이나 알지. 안 사면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다 똑같아 보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옛날에 CD 플레이어, 소니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다 똑같아 보이잖아. 근데 그 안에서도 다 다르거든. 어디는 무슨 이런 충전지가 들어가고 어디는 그냥 배터리 들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몰라. 어차피 몰라. 그러니까 한 1억 번다고 해가지고 그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눈에 안 띄는 거야. 자녀 교육, 식사, 여행, 라이프 스타일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 재산을, 전 수입을 다 하나에 올인한다면 뭔가 빼어난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1억 벌어가지고는 밖에 나가면 아무도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에 10억 모았어. 내가 한 달에 한 3천 쓰고 1억 번다 그랬는데 세금으로 5천 내고 3천 쓰고 2천씩 모아가지고 그럼 1년에 2억 모으잖아요? 1년에 2억 모아. 월에 2천씩 저금한다고 했을 때 실수령 5천 되니까 그래서 3천 정도 쓰고 내가 2억 모은단 말이에요. 그럼 2억 모은다 그러면 5년 모으면 10억이에요. 이거 가지고 증권사 가잖아요. 그러면 증권사 VIP도 아니야. 증권사에서는 최소한 막 50억, 100억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 뭐 강남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아무도 대우를 안 해. 부동산 가면 더 심하죠. 부동산 10억 들고 가면 누가 대우해줘요?
돈을 많이 쓰면은 이제 대우해 주겠지만 그걸 하기에는 진짜 월 1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그 다음 거 얘기 드릴게요. 월 1억씩 벌어서는 빚 없이 건물 못 사요. 막 그런 얘기 해요. 야, 건물에 빚이 있기 때문에 걔는 부자가 아니지. 1억씩 벌어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1억씩 벌기 시작하면은, 자, 세금, 세율이 거의 50%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만약에 월 500만 원에 맞춰서 유지해. 월 500에. 그런 경우에 얼마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4,500 저축할 수 있어요. 맞죠? 비상금 어느 정도 뺀다 그랬을 때 1년에 한 5억 정도. 1년 5억 모을 수 있고, 그럼 50억 모으는데 얼마 걸려요? 10년 걸리고 100억 모으는데 20년 걸려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월 1억짜리 수입을 20년 동안 유지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10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뭐 경제적 자유를 그냥 빚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땡현금으로 그거를 하려면 20년을 내가 월 500만 원만 쓰면서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냐면 건물 수익률이, 자, 건물 수익률 100억이라고 했을 때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건물 수익률 강남에 한 2%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0억에 2%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한 1,800 되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거랑 이 근로소득을 올리는 거랑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말이 된다. 근데 대부분의 수입이 월 1억까지 올라갔는데 라이프 스타일 월 500만 원에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거의 엄청 힘들어.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해야 돼요. 너 진짜 그거 있냐? 너 사기꾼 아니냐? 막 이런 소리. 왜냐면 난 돈 안 쓰니까. 근데 현실은 이렇거든. 그래서 실제로 100억짜리 건물을 빚 없이 산다는 거는 20년 동안 그렇게 내가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 댓글에다 써놓고 이렇게 해야 부자라 그러는 거야. 이거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갭투자하고 그렇게 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 그거를 안 하고 월급만으로 그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본 거야. 안 가본 거야. 아예 안 가봤어. 근처에도 안 가본 애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죠. 예. 아니면 진짜 부자거나 부모님이 물려줘가지고 가는 과정을 모르거나. 5번째입니다. 월 1억 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 완전 충격적이죠. 왜? 자, 앞에 4가지 들었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랑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삶 사이에 이 차이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월 500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끼에 30만 원짜리 식당 가면서 여긴 그렇게 비싼 거 아니네. 여기 뭐 분위기 대비 싸네. 뭐 이딴 소리 한다고. 뭐 트러플 향이 어쩌고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예, 30만 원짜리 티셔츠 사면서도 가성비 좋네 이딴 소리 한다고요. 싼 거 입었네 막 이런 말해. 그거는 귀엽지. 그거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지 막 이딴 소리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1박에 50만 원짜리 숙소를 어떤 애들이 가냐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친구들이 가요. 기념일이라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애들이 벤츠, BMW 다 타고 다녀. 지들이 무리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월 1억 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만약에 내가 아파트 강남에 있는 데 갔어. 다른 하급지에 있는 실내 아파트, 예를 들어 하급지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거기에 신축 아파트가 실내가 더 좋아. 인테리어 하면 더 좋아.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나는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새끼 너무 짠돌이다. 있는 놈이 더 한다. 있는 놈이 너무 안 쓴다. 근데 실제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뭔 얘기 하고 싶냐? 그래서 돈만 쫓아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정도로는 답이 없다는 거지.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월 1억까지는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행복이 있어? 500버나 1000버나 1500버나 2000버나 계속 그냥 그게 그거야. 내가 얼마짜리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이 저축 여력이 커지는 거지 소비로 즐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그냥 땡 내려준 거 아니면, 자수성가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평범한 거에 감사함을 못 느끼면은 월 1억까지는 감사한 감정도 없을 거야.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현타 오지.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프로젝트를 결국에는 찾아야 되더라.
제가 이거 1억이 넘어가고 이 정도 버는 친구들 요즘에 생기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순이익이 그냥 가져오는 돈이 5억이 넘어가면 어떨까요? 5억이 넘어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평범해요.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았어. 많은 사람들을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똑똑하고 막 서울대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 막 몇 천씩 벌어. 직업도 변호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자기가 평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할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 겸손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 학력의 그 로펌의 그 변호사들 세계에서는 자기가 평범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세계로 나오잖아요? 그럼 엄청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그죠? 저도 유튜버들도 보면 유튜버들끼리 친해요. 그러면 유튜버들끼리는 평범한 사람이야. 난 평범한 유튜버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성공하려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난 그게 사람들 손절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내가 맨날 만나던 세상에서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야. 방송국 PD들은 맨날 연예인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거 기획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송출하고 이러지만 자기들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월급쟁인데요, 뭐.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밖에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엄청 특별한 거예요. 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돈을 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모두의 이야기는 특별하다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특별해져. 고등학생들도 그냥 우린 모두가 고등학생은 해봤잖아. 죄송합니다. 중학생은 또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해봤어. 고등학생은 그 교실에 있을 때 하나도 안 특별해. 근데 그 고등학생이 낚시터에 가는 순간 특별하다는 거예요.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고등학생은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게 특별해지는 방법이에요. 그지 않아요? 누구나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는 게 그런 얘기라는 거야. 그거 내가 고등학교에 가도 특별해지지. 맞지? 내가 만약에 나 아저씨야. 저같이 완전 아저씨야. 고등학교에 가면 특별하지. 대학교 가면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특별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평범한데요. 만나는 데를, 소속된 데를 좀 바꿔봐라. 제가 쉬는 동안 깊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지만 저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거는 너무 그래. 그래서 1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피터님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래. 그 각자의 목표 있잖아. 각자의 목표 있잖아요. 각자의 목표. 그리고 나는 100만 원이 적나? 100만 원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더 벌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100만 원만 더 벌어도.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컨텐츠에서 너 왜 이렇게 1,000만 원, 1억 이런 소리 왜 하니? 사람들 진짜 바라는 거,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분이,
사람들이 진짜로 바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뭔데요? 이랬더니까 월에 50만 원 정도가 더 생기면 어떨까? 너 지금 산타페 얼마인지 알아? 산타페 50만 원이 더 나오면 차를 바꿀 수 있는 돈이야. 100만 원이 더 나오면 수입차 끌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돈이야. 왜냐면 자동차 할부로 하니까. 100만 원이 더 나오면 애들 학원을 2개를 더 보낼 수 있는 돈이야. 근데 너 왜 거기서 그렇게 큰 돈 얘기를 하니? 그거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적이 많이 생기잖아. 오, 형님 맞네요. 예, 그래서 목표를 바꿨습니다. 예, 1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뭐 5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어그로는 덜 끌려요. 조회수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저희가 5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걸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면서 재밌어야 돼. 너무 막 몰아치고 이런 거보다 하면서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취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재밌게도 하고, 내 목소리도 알릴 수 있고, 친구도 만들 수 있고,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저희도 이제 직원을 처음 뽑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유튜브를 알려줬었어요. 지금은 이제 PD분들이 다 나가고, 한 명의 이제 신입 직원과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PD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PD님도 이제 3,000명이 넘었습니다. 왜 외면하세요? 드디어. 우리 애기 PD들 너무 귀여워요. 새로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이제 3,000명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런 PD분들이 처음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다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까먹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분들, 뭐 21살, 22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경험이랑 수능밖에 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뭐 해봤자 알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지금 하는 말, 언어, 이거는 뭐 원래 알던 거예요. 우리 애는 말 못해요. 말 못했었어. 지금은 하지. 근데 말 못했었어요. 아니,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똥오줌 가리는 거. 이거 만약에 안 배웠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몰라요. 모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냥 정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넌 이 채널 해라, 저 채널 해라,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 맞춰서 이거다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 한번 찾아본 거예요. 한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와, 왜 제가 펜을 달라 그랬냐면 종이와 펜 그리고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종이랑 펜 그리고 컴퓨터입니다. 종이 A4 용지여도 되고 뭐 아무 종이나 이면지도 되고 다 됩니다. 저희가 전에 강의를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게 연필이어야 되나요? 뭐여야 되나요? 그런 거를 다 답을 드릴게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노트북도 되고 데스크탑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준비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엄청 쉬워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다가 유튜브를 켭니다. 컴퓨터 화면에다가 유튜브를 켜요. 유튜브 켜는 것도 너무 쉽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켤 수 없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그죠? 컴퓨터 화면에 유튜브를 켭니다.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7칸짜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자가 없어서 못 그린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삐뚤빼뚤해도 그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이렇게 그리세요. 이 7칸을 쓰는 이유는 여기 빈칸에다 뭘 쓰려 그래. 글씨를 쓰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컴포트 존 밖에 있는 일, 그 일로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영상들을 봐도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퍼포먼스를 냈었는지 상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게 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점점 이제 저는 제가 편한 영역으로 집착하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기자들한테서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오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꺼놨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때 제가 써놓은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서 내가 얼마나 망했는지 확인하려고 연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 와중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사업을 전부 다 접기로 했었습니다. 월에 5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이 5억이 영원히 되고 그 다음에 수억 원의 환불금이 나가기 시작했죠. 또 수억 원의 크리에이터로서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세상의 일을 계속 외면하고 컴포트 존에 둘수록 나는 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지고 저는 만나는 범위를 점점 줄였죠. 일가 친척들도 안 만났어요. 결혼식 행사 다 안 갔습니다. 전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계속 핀치에 몰렸죠. 내가 그동안 컴포트 존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들에 대한 의심이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왜? 근육을 안 쓰면 모든 근육들이 기능을 잃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모든 사회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가두기 시작하니까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었지? 자신감을 잃어버릴수록 컴포트 존이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이 컴포트 존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 처음에 세상에 내놓았던 분이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뭘 배울 때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온 개념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한 얘기 같은 거, 이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상 나의 컴포트 존이 쪼그라드는 거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컴포트 존이 어느 정도 내가 안정성으로 느끼는 영역,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성장할 때는 커지다가 내가 그 활동을 멈추면 그냥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컴포트 존은 성장을 멈추면은 작아지고 그 컴포트 존 밖에 이제 성장 존, 그로스 존이 있는데 그로스 존에 집중하면은 다시 커집니다. 저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 축소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려움을 외면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고 현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외면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제가 뭐 정신적 마취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이제 더 글로리랑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의 그 정신적인 마취제로 썼어요. 근데 이런 현재의 안락함, 그게 딱 끝나는 순간 불안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내 현실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사람들의 눈이 되게 무서운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컴포트 존을 넓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아웃라이어도 읽어봤고 그 앤더스 에릭슨이 썼던 뭐 의도된 훈련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또 비즈니스 북스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읽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앤더스 에릭슨이 한동안 굉장히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작가예요. 그런 교수님이고 그런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대로 설계된 훈련을 만들고 나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로스 존으로 진입해야지 지금 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원들한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직원들에게는 믿어달라고 하고 지금 모든 현금이 끊겼으니 좀 쉬었다가 다시 부를 테니 지금은 좀 나가줄 수 있겠냐 이거를 애원하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를 믿어라 내가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없었어요. 말만 그렇게 했지.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저를 훈련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수영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저 나름의 목표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사업을 일으키는 거랑 수영이랑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예. 근데 수영을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죠. 실제로 그런 책에 나와 있는 훈련 구성법처럼 손을 젓는 횟수, 그러니까 수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눈 다음에 손을 젓는 횟수나 턴하는 방법이나 발차기 하는 방법, 뭐 물을 잡는 방법, 물 밀어내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훈련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레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이 시계가 그때 산 건데 시간 체크하고 호흡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폐활량 훈련도 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하이폭식 훈련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수영 잘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법을 찾아보고 그걸 실제로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말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있어 보이지만 그게 혼자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너무 멍청해 보이니까. 수영 초보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영장 사람들도 저를 되게 유난 떤다고 생각했어요.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초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니까. 쟤 뭐지? 백수인가? 어떤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수영도 못하면서 너무 오래 한다고 이런 핀잔도를 주기도 했어요. 저는 출근 시간도 늦어가면서 수영을 했어요. 마치 거기에 뭔 정답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때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자명을 할 때 제 생각에 역전 스코어를 만들게 됐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이렇게 잠수해서 계속 가다 보면 한 가지 생각만 남기고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숨 쉬고 싶다. 그리고 올라와서 숨을 쉬면은 진짜 너무 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들이 이 숨 쉬는 것만 못하구나. 내가 숨 쉬는 것만큼도 안 되는 걱정 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제가 수영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수영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얼굴을 충분히 가리잖아요. 물안경도 좀 큰 걸 썼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로스존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쪽 영역, 사업 영역에서도 페이스를 천천히 찾게 됐습니다. 그로스존으로 들어서면요. 어쩔 수 없이 멍청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면 잘 못하는 걸 계속하는 영역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노래를 엄청 못해요. 근데 매일 노래를 부른다면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람 괴짜로 생각할 거예요. 춤을 엄청 못 추는 사람이 유튜브에 춤추는 영상 올리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장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걸 계속하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근데 성장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 컴포트 존이 줄어드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외부의 비난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손가락질 때문에 이 성장존, 성장의 영역, 그로스존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걸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잘하는 것만 찾다 보면 내가 컴포트존에만 머물다 보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 보면 도태하게 되는 거죠. 멍청해지고 손가락질 받는 것에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 오히려 가서 내가 그걸 선택해야 돼. 그게 성장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런 증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컴포트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저한테 있더라는 거죠.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막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남 탓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 법적으로 금지되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면은 그 외에는 대부분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법적인 한계도 자기 한계로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그게 뭐 예를 들어 그레이한 영역이야. 법이 문제고 법이 만약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맞지 않으면 법을 바꾸기 위해서 거기부터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문제라면 그걸 우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버는 것부터 정면 승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를 컴포트존에서 못 벗어나는 원인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우회를 했죠. 우회하는 게 나쁜 거냐? 저는 우회했어요. 예, 얼굴 팔리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전화 공포증이 생겼기 때문에 기자분들한테 막 연락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수영을 선택한 거죠. 정면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저의 새로운 크로스 영역을 찾았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면 성장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우회해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타입 중에 당신이 어떤 타입의 사람이건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성장이나 회복 이게 필요하다면 컴포트 존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력을 잃어가는 근육처럼 내 컴포트 존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만약에 내 삶이 망가지고 있는 느낌을 외면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래, 거기 너의 컴포트 존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너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게 계속 컴포트 존에 머물 수도 있죠. 근데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위로랑 현실이 달라요. 저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거를 자양분으로 우회하긴 했지만 한 걸음이라도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위로를 받는 거에 만족이 돼가지고 위로받는 거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컴포트존에 있고 더 불행한 것처럼 말하고 이런 위로를 계속 해주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응원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말 수도 있어요. 계속 우는 아이를 이뻐만 하는 부모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진짜 드물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끝까지 남을 거예요. 계속 우는 아이를 이뻐만 하는 부모는 정말로 제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장과 회복의 영역으로 진입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